따라라라라. 소장님, 바쁘세요? 네, 그럼 잠깐. 오늘은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해서 궁금해서 찾아왔어요. 생성형 인공지능이 뭔가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떤 영상이나 텍스트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미지를 갖다 이제 생성하는 인공지능을 뜻하는 거고요. 챗 GPT가 그렇죠. 챗 GPT가 우리가 질문을 하면은 답을 이렇게 준다든지 텍스트로, 달리처럼 그림, 이미지를 갖다 만들어낸다든지, 또는 코파일럿 또는 깃허브 이런 여러 가지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어쨌건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제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지금 챗 GPT로 유명해진 그 라지 랭귀지 모델,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그러죠. 이 있고, 또 하나는 도메인 특화 아키텍처 DSA라는 게 있습니다. 줄여서 이제 LLM, DSA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LLM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규모 이 데이터 집적을 하고 어떤 분야를 가리지 않고 일종의 이제 범용 인공지능 AGI를 이제 지향하는 모델입니다. 반면에 이제 DSA, 도메인 특화 아키텍처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의료면 의료, 화학이면 화학, 일단 특정한 분야의 데이터를 모아서 그 분야에 이제 특화가 된 거고, AGI, 그러니까 일반 범용 인공지능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좁은 관점 인공지능, 네로 AI라고 그러죠. 를 지향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산업적 활용도는 현재 DSA가 훨씬 높죠. 자율주행을 위한 인공지능이라든지 얼굴 인식이라든지, 이게 특정 과제에 대해서 그 과제 해결을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현재의 산업적 활용도는 DSA가 훨씬 높다. 그러나 갑자기 LLM이 등장했고,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이 어떤 폭발적인 관심을 갖다가 지금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LLM이라고 말씀하신 라지 랭귀지 모델에 획기적으로 인기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DSA 같으면은 이게 도메인 특화 아키텍처니까 그 분야 사람들 아니면 별 필요가 없겠죠. 근데 LLM 같으면은 사실 일반 유저들이 접속을 하고, 그리고 그걸 갖고 놀든 그걸 갖고 굉장히 유의한 어떤 활용을 하건, 상당히 넓은 광범위한 대중을 수요층으로 설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폭발적인 지금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챗 GPT를 둘러싼 논쟁도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언급할 만한 눈에 보이는 점들이 있으실까요? 챗 GPT, 그러니까 LLM의 본질에서 벗어난 논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 것들의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은 사이언스 픽션 작가죠. 테드 창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테드 창이 이 LLM은 일종의 손실 압축이다. 비유를 들자면, 그래서 이 무손실 압축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길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논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럼 인간의 지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거꾸로 던져봐야 된다는 거고, 그 점에 있어서 저는 이 인간의 지능도 사실은 논리적인 추론에 있어서는 손실 압축을 한다. 손실 압축을 잘 하기 때문에 논리적 추론이 가능한 거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샘 알트만이 현재 챗 GPT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무슨 문장 쓰는 기계가 아니라 추론 기계다. 리서닝 머신이라고 얘기한 답은 적절한 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 외에 이제 굉장히 많이 논쟁된 거죠. 참과 거짓을 구별할 능력이 있느냐. 사실 이 문제도 인간의 지능과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이 어떻게 다른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인간의 경우에는 비록 그가 이 거짓 뉴스를 유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경우에는 참과 거짓 문제에 있어서 참에 대한 확신에 기초해서 발화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수정을 하고 이러죠. 반면에 이제 인공지능의 경우에 참과 거짓은 사실 확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확신의 문제가 아니라 확률의 문제죠. 그렇게 아키텍처가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인공지능이 그런 어떤 참과 거짓의 확신에 기초해 있는 인공지능이 아니다라고 탓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어떤 확률적인 참만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 개선이 될 수 있는가, 이 문제로 접근 방식을 달리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챗GPT가 이제 황당한 답을 내니까 이 챗GPT를 이제 개선하는 어떤 필터 기술들, 챗GPT 거짓말을 갖다가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거짓 뉴스 자체를 갖다가 이제 개선하는 그런 필터 기술들이 발전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해결 방법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좀 달리 생각해 보면 이게 진정한 해결 방법일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의문목을 달아야 된다. 한쪽에서는 이 참가 거짓을 대단히 희박한 확률로 따지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걸 또 검증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전체적으로 이 컴퓨팅 능력에 있어서도 과부하 걸릴 거고, 그리고 에너지 사용도 많아질 거고, 경제적인 비효율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필터 거품이 생겨날 수가 있는데, 참거짓 문제에 있어서 필터 거품이 생긴다는 것은 경제적인 비효율성을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결할 게 아니라 다른 해결 방식을 좀 찾아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 번째 맥락은 좀 우리가 많이 익숙한 맥락이죠. 예를 들어 뭐 젠더 편향이 있다, 인종 편향이 있다, 등등 등등. 사실은 기계학습 알고리즘이 등장한 이래로 계속 있어왔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LLM이 등장하면서 더 문제가 됐죠. 뭐 한국에서도 카카오톡을 훈련 데이터를 사용했던 이루다 사건 같은 게 이제 이런 젠더 편향과 관련된 문제가 터져가지고 영업을 중지한 바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새로운 문제는 사실 좀 아닌 것 같고, 저는 정작 LLM 모델에 대해서 물어봐야 될 거는 이 상업적 활용도라고 생각해요. 과연 LLM 모델이 상업적으로 활용도가 있는 거냐, 유저들이 뭐 번역을 한다든지 또는 문장을 갖다가 이 깔끔하게 압축한다든지 또는 교열을 받는다든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평균적이고 평이한 정보를 모은다든지 이런 데 많이 사용할 수 있는데 산업적 활용이 가능하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따져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 아직은 산업적 활용이 즉각 가능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뭐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이 현재의 기술로서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발명을 할 수가 있느냐, 또는 제조 기술이 될 수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일단 언어 모델은 우리가 이 언어 모델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그리고 확보되어 있는 기술, 그리고 알고 있는 사실에 기초해서 새로 이렇게 조합을 하는 거지, 뭐 새로운 것을 발명한다든지 이런 문제까지 능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문제고요. 또 두 번째는 그런 어떤 조합 배치 또는 차이를 만들어내 가지고 좀 더 개선된 어떤 형태의 좀 적용 기술을 만들어내는 문제에 있어서도 LLM 모델이 과연 효율적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도메인 특화 아키텍처가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죠. 예를 들어 의료 분야다. 그럼 의료 분야의 데이터만 모아서 뭐 좁은 데이터, 적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뭐 컴퓨팅 파워도 좀 적게 필요할 거고, 그리고 뭐 어떤 익스포트 모델이라고 하는데 전문가가 레이블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산업적 활용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DSA 모델이 자율주행 알고리즘이라든지 의료 영상 판독 알고리즘이라든지 등등 훨씬 또는 화학 실험에 쓰는 알고리즘이라든지 등 그 응용도가 더 높다. LLM의 산업적 응용도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LLM과 관련해서 거대 언어 모델의 정치 경제학 이렇게 고민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핵심에는 기술 대기업의 독점을 강조하셨던 것 같아요. 뭐 일단 CPU에서 GPU로 라는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과거 이제 개발자들은 사실상 똑같은 소프트웨어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회사마다 다 그 개발자들이 의존하고 있는 이 소프트웨어가 다른 거고요. 그리고 이 컴퓨팅 파워 자체가 놀랄 만큼 이제 증가한 거죠. 그래서 이 컴퓨팅 파워를 확보하고 있는 거대 기술 기업만 사실은 LLM 모델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뭐 전 세계 다 해서 지금까지 나온 LLM 모델이 한 10개 정도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를 전제를 하고 있고 자본 집약적이라는 얘기예요.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에너지도 많이 들죠. 사람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몇몇 대기업만이 그처럼 이제 빵빵한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 주도로 R&D 자체가 대기업 주도로 일어납니다. 대학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사실 대학은 그런 컴퓨팅 파워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위 뭐 산학 협동 이런 식으로 대학과 대기업이 이제 결합을 해서 대학의 이제 고급 연구 두뇌가
대기업과 결합되는 방식으로 R&D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뭐 스탠포드 연구소 같은 게 이제 그런 거고, 어떤 연구를 보면은 전 세계에서 뭐 QS 랭킹 50위 안에 끼는 대학이야 그나마 컴퓨팅 파워가 센 빅테크 기업하고 결합을 해서 연구를 하더라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나머지 대학은 전혀 할 게 없는 거죠. 사실 이 연구개발에서 대학이 차지하는 전통적인 지위가 있는데, 이 전통적인 지위가 무너지고 전부 다 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게 새로운 사실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젠하워 플랜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데, 한때 미국에서 연구개발이 군부의 주도로 이루어진 적이 있어요. 그게 아이젠하워 플랜입니다. 군부가 주도를 하고 거기 이제 기업이 결합한 거죠.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나 하면은 기업이 그 아이젠하워 파워의 군부 역할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대학들, 그것도 굉장히 그 고급 도내를 갖고 있는 대학들이 결합을 해 있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독점이에요. R&D 독점이 일단 이 모든 거대 언어 모델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R&D가 독점이다. 그리고 이 민주적 세계가 아니다. 다양한 어떤 그 스타트업 개발자들이 여기 뛰어들어서 뭘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LLM 자체도 뭐 기계학습에 입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광범위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데이터 수집 능력 역시 뭐 구글이라든지 뭐 오픈 AI라든지 이런 거대 기업들이 훨씬 더 데이터 추출 능력에 있어서도 압도적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독점, 컴퓨팅 파워의 독점, 그 다음에 데이터 추출 능력의 독점, 이 두 가지 독점을 기초해서 R&D 단계, 연구 개발 단계의 독점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그 이후에 이 정치경제학적 전개는 사실은 이 독점적 관계의 재생산으로 펼쳐지게 돼 있는 겁니다. 사실은 모든 이 LLM 모델은 정치경제학적 형태는 클라우드 플랫폼이에요. 우리가 챗GPT에 접속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자예요. GPT-4를 이용해서 뭔가 다른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리고 제가 GPT-4에 사용료를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GPT-4, 오픈AI LP의 입장에서 보면은 일종의 지대 추구를 하는 겁니다. 어떤 개발자들이던 자기 스스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 클라우드 플랫폼에 연결이 돼서 개발을 하고, 그러다 보면 클라우드 플랫폼이 LLM 모델 자체가 클라우드 플랫폼화 되는 거죠. 옛날에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SaaS, 소프트웨어 에서 서비스라는 모델이었어요. 소프트웨어를 서비스로 이렇게 제공해주고 구독료를 받는 그런 모델이었는데, 지금은 뭐 단순히 이렇게 소프트웨어 한두 개를 갖다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LLM 모델의 어떤 프로그램이고, 그 프로그램을 뭐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활용할 때에만 비로소 자기가 다른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갖다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사실상 이 플랫폼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형태가 이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는 거죠. 뭐 배달 앱 같은 그런 게 아니라 클라우드 플랫폼이 가장 중요한 형태로 부각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독점적인 지위에 따라서 지대 추구도 하고, 그리고 컴퓨팅 파워의 독점에 의한 어떤 상대적 인허가치 생산도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정치경제학적인 이 전개가 펼쳐진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픈AI LP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오픈AI도 원래는 오픈소스였잖아요. 그랬죠. 오픈소스 운동이나 이 커뮤니티 AI 이런 것들은 전망이 없을까요? 그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전망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LLM 모델이 굉장히 강력하죠. 강력한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적 활용도는 떨어집니다. 현재로서. 그러다 보니까 고객 맞춤형, 그리고 오픈소스, 커뮤니티 AI가 등장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달리하고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AI죠. 스테이블 디퓨전은 훨씬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 훨씬 적은 어떤 매개 변수를 가지고 개발된 겁니다. 돈도 적게 썼고요. 컴퓨팅 파워도 약합니다. 근데 사실 오픈소스거든요. 스테이블 디퓨전은. 사용해보면 달리보다 스테이블 디퓨전이 훨씬 낫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 생성이라는 어떤 특수한 분야에 있어서는 클라우드 플랫폼식으로 발전한 LLM보다 이 DSA 방식으로 발전한 오픈소스 AI가 이길 수 있죠. 얼마 전에 제가 구글 그 홈페이지를 봤는데, 구글 개발자들이 사실 지금 LLM을 둘러싸고 오픈 AI하고 구글이 싸우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제3세력이 있다. 세 번째 세력이. 그게 굉장히 많은
오픈 소스 AI고 이게 고객 맞춤형으로 조금씩 이제 시장들을 가져가게 될 때 LLM 그 거대 언어 모델이 과연 뭘 더 잘할 수 있는 거냐라는 질문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우리도 좀 이 개발 방향이라든지 이 영업 방향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SA의 산업적인 활용도와 거기에 산업적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LLM 이렇게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이 안에 놓여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 과연 클라우드 플랫폼식의 독점 기업인 LLM 모델이 범용 AI가 돼가지고 사회 인프라를 다 독점하게 될지 아니면 오픈소스 모델이 여전히 일종의 제3세력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